도 살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북극곰뿐 아니고 이제는 사람도 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사회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인류세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리 시대 자체가 완전히 그 인간에 의해서 환경이 너무 변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생명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자비심의 실천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툰베리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교를 떠나서 뭐를 믿든지 간에 지금 시대는 이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인류 자체가 지금 뭐 거의 그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을 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툰베리를 나이는 어리지만 뭐 종교가 다를지도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툰베리를. 툰베리는 진짜 불교적으로 말하면 정말 관세음보살님 같은 분이에요. 어린 여자지만 전 정말 존경해요. 툰베리를. 그렇게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모두 다 지금 단결해서 이 지구를 살리고 이 생태계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이거든요. 불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를 믿건 안 믿건 우리 모두가 다 나서는데 불교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관점이죠. 이 기후위기 극복하는데 불교에서 뭐 좀 배울 게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기후위기 이 현황과 그 원인 그래서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불교적인 대안은 또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기후위기 얘기부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기후위기. 그래서 기후위기의 원인과 현황. 근데 기후위기는 경제활동의 결과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경제활동 결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태양의 흑점, 뭐 아니면 뭐 이 지구 자체가 빙하기를 거치고 또 이렇게 간빙기를 거치고 주기적인 이 계속 기후 변화가 있었고 기온이 계속 변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화의 일종일 뿐이지 뭐 사람이 뭐 석탄 좀 뗀다고 해서 이 어마어마하게 큰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변하겠느냐 이런 주장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뭐 99% 이상의 사람이 다 경제활동, 인간 결제 활동의 영향으로 이렇게 기후가 변하는 거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수의 사람은 이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기후 시스템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딱 떨어지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경제활동의 결과라고 보는 게 맞다. 특히 이제 산업혁명 이래로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 이래로 석탄을 많이 떼게 됐거든요. 석탄을 많이 떼다 보니까 이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많이 뿜어져 나갔죠.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6대 온실가스라는 게 있는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화학 이런 게 많이 배출돼 가지고 이런 게 이제 지구에 막을 친다는 거죠. 이 공기가 막을 쳐가지고 태양에서 태양열이 지구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이 막을 치면은 태양열이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이 지구 안에 딱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온실가스의 영향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대다수거든요. 근데 유럽이 원래는 19세기부터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석탄 때문이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를 석탄 자본주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고대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제 상업이나 경제가 많이 발전했었어요. 했는데 서양, 현대
현대 산업의 이제 그 특징은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 특징은 석탄을 썼다는 거. 그다음에 과학기술로 해가지고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거기다 에너지를 석탄과 석유 같은 이런 화석 연료를 썼다는 거. 이게 이제 현대 산업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는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 서구 근대 자본주의는 정말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그런 새로운 사회다 이런 얘기하면서 동양을 말하자면 그 동양은 자본주의와 같은 그런 좋은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역량이 없었다 이렇게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주장이 좀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오히려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지구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산업혁명만 없었어도 지구는 또 오래오래 이 생태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산업혁명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 이런 견해가 오히려 등장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발전은 지구의 종말을 부르는 인류세가 시작된 거다. 인류세라는 것은 동물과 식물의 세계가 인간 활동에 의상 더 이상 기존의 자연과는 완전히 다른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죠. 인간이 만든 수많은 콘크리트 건물 그렇죠. 건축물들 그다음에 이제 뭐 동물 같은 경우도 인간이 기른 가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에 있던 원래 있던 야생 동물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그런 정말 인간에 의해서 변화된 세상이죠. 이 지구는 사실. 그래서 이제 인류세라고 그러는데 유발 하라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신석기 혁명과 농업 혁명은 인류 최대의 실수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구석기 시대가 낫었다는 거죠. 신석기 혁명을 하고 농업 혁명을 하면서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살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데 거기서 문명이 발전했죠. 그러면서 그런 문명이 점점 발전하면서 현대 이 같은 그 산업혁명을 지나서 현대 이 첨단 과학혁명, 과학이 발전한 시대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게 여섯 번째 대멸종으로 가는 석탄 자본주의의 출발점에 불과한 거 아니었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다라는 이번 하라리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 그만큼 지금 지구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기후 위기의 현황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IPCC라고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18년도에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세계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5도가 뭐 크지 않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1.5도 이상이죠 사실은 뭐 전 세계를 다 합한 거니까 그래서 1.5도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뭐 2도도 되고 3도도 되고 강사님, 지금 소리가 안 들려서 제가 음소거 해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올 수 없는 달이라는 건데 1.5도 이상이 오르면은 피해가 막심할 뿐 아니라 지구 기온이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 일변도로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 메탄 같은 경우가 이제 북극이나 이런 데 차가운 얼음 밑에 메탄이 깔려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다 밑에도 심해. 애들 우리나라 독도 밑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메탄이 엄청나게 양이 깔려 있다. 근데 이게 심해 또는 이제 극지방에 저온 상태로 이제 저장돼 있던 메탄이 이 기온이 지구 기온이 올라가면은 이게 슬슬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끌어오르는데 이 메탄이 그래서 공기 중에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극의 그 바다의 사진을 촬영을 해보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영상이 막 지금도 보인다는 거예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메탄 때문에. 메탄이 바다 밑에서 공기적으로 뿜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이 온난화 효과가 20배, 30배 이상이 돼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온난화를 훨씬 빨리 가속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탄이 만약 지구의 지표 공기적으로 다 뿜어 올라오면은 이건 도저히 그 올라가는 온도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도가 문제가 아니고 3도, 4도, 5도, 6도 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 더운데 점점 더 더워지는. 기온이 올라가면은 그로 인해서 메탄이 뿜어지고 메탄이 뿜어지면 기온이 더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죠. 2018년에 그 MIT 테크놀로지 리뷰라는 그 학술지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30년 내외라고 했는데 2050년을 보거든요. 2050년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술 발전에 의해서 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세계 기상기구 WMO에서 2020년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가 상승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는 1도가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2020년에 1.2도가 상승했다는 또 다른 전망이 나와요. 어떻게 2년 사이에 0.2도가 올라가냐. 네, 그래서 지금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다. 우리 예상보다 전에 10년 전, 20년 전의 예상보다 지금 현재 지구 온도 상승 속도가 굉장히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다라는 그런 그 과학자들의 그 경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이게 빠르면 몇 년, 길게는 몇백 년을 남아 있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그런데 산업혁명 이래로 200년 이상 계속 온실가스가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도 계속 뿜어대고 있으니까 이게 축적이 되다 보니까 금방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온이. 오르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미 많이 쌓여 있는데 거기다 더 뿜어대니까 기온이 더 빨리 올라간다. 최근에 40년 동안 1970년에서 2011년도 최근에 올수록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전에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그게 이제 성장 때문에 그래서 성장 경 강사님, 음소거 해제 요청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빙하 밑에 얼어 있는 그거를 메탄을 비롯해서 이 영구 북극의 영구 동토층에 탄소도 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기 중에 그 뿜어대기 시작하면은 지구 온난화는 걷잡을 수 없다. 현재 대기 중에 있는 탄소량의 2배 이상이 북극의 영구 동토층에 뿜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대기 중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 기술, 탄소 포집 기술을 이용해서 탄소를 한쪽에서는 뿜어내지만 한쪽에서는 탄소를 걷어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기계가 지금 현재 있는 게 대당 3만 달러 정도래요. 근데 지구에 있는 이 탄소를 정말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은 전 세계 GDP의 40%나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기계를 이용해서 포집하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대기 중에 뿜어 있는 온실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 경제적인 기술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 그 테슬라 CEO 이 사람이 얼마 전에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1억 달러 현상금을 벌었어요.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을 경제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는 1억 달러 현상금을 주겠다.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죠. 1,000한 2, 300억 원 되겠죠. 1,000한 200억이나 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현상금을 걸고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려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 됐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 하늘에다가 흰색의 막을 치면은 태양열이 지구에 도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런 물질을 공기 중에 뿜어낸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열이 지구에 도착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대안을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 흰 막 밑에 있는 지구 생태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햇빛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또 새로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아직도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기술이 개발 안 된 상태예요. 탄소 포집을 하든지 어떤 사람의 기술로 태양열이 지구에 도달하지 않게 하든지 이런 기술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계속 그 저개발국 빈곤층의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이제 북반구와 남반구를 나누는데요. 북반구는 부유한 나라죠. 부유한 나라들의 부유층들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이 뭐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별 피해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피해는 저개발국의 빈곤층이 많이 보고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폭우가 한번 오든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데 뭐 부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에어컨 잘 틀어놓은 그런 시원한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기후 좀 올라간 것이 별 장애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1.5도, 2도 올라가 봐야 큰 생활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익부 빈익비입니다. 기후 문제도 이게 부익부 빈익비예요. 예, 부유층은 별 피해를 안 봐요. 빈곤층이 많이 피해를 보죠. 예, 또 이제 문제는 작물, 이 식물, 이 식품, 우리 식품 생산에도 상당히 심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거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결국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식량 자급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사료까지 포함하면 2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많죠.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시간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급속도로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천호 교수 7년 남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인터넷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분은 유튜브도 많이 만들었어요. 7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요. 그분 말은. 또 이제 기술 발전으로 장생불사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또 다른 행성, 화성 같은 행성으로 이주할 수 있다 이런 희망 섞인 전망도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더운 적도도 영하 73도, 공기 밀도도 1%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96%, 인간이 호흡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술을 총동원하면은 소수의 사람이 살 수 있는 작은 마을 정도는 화성에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현재 상태라는 거죠. 화성에 이주한다는 것도 아직은 현실성이 별로 없는 얘기죠. 예. 또 이제 뭐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된 항성에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뭐 장기를 갈고 이래가 장생불사한다는 것도 현실성이 별로 없죠. 이런 것도. 예. 모르겠어요. 아주 부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경제력이 있어가지고 이런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서민이나 빈곤층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첫째가 에너지 생산을 친환경적으로 해야 됩니다. 에너지 생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은 석탄, 석유, 원자력 이런 거에 많이 의존하고 있죠. 석탄, 석유는 그야말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죠. 원자력은 당장은 안 뿜어내지만 원자력은 그 화장실 없는 맨션 아파트라고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좋아요. 맨션 아파트 깨끗하고 좋아요. 고급지죠. 근데 화장실이 없어요. 대소변을 못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게 문제죠. 그래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방법,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는 하루에 약 22만 8천 톤 정도를 사용하는데 이게 25톤 트럭으로 약 9천 대 매일매일 석탄을 태우는 중이에요. 우리나라가 25톤 트럭으로 9천 대. 그럼 365일이면은 엄청나겠죠. 3만 대 이상 태우겠죠. 석탄을. 예, 그렇게 많이 태우는데도 이 하늘이 이 정도나마 파란색 유지하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 전체를. 얼마나 많은 석탄을 떼우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도 이 하늘이 유지되는 게 정말 자연이 정말 엄청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석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찾아야 되죠. 원자력, 풍력, 태양력 이게 지금 개발 중인데 아직도 경제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유럽에는 많이 개발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더 부족하죠. 아직도 더 경제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원자력은 지금 뭐 이 정부 바뀌면서 또 이제 원자력을 이제 뭐 그 많이 지을 수도 있다 발전소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핵발전소에서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암이 많이 걸린답니다.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사람은.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서울시 한복판에 핵발전소 지은다 그러면은 좋아할 서울 시민이 누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핵발전소 지으면 위험하다는. 그래서 지금 현재 짓는 거는 전부 촌에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것도 사실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부유층들이 그들이 편하게 사는 그런 그들이 편한 방식으로 핵발전소를 짓는 거죠, 사실. 그런 이제 불평등이 있습니다. 사실 핵발전소에도. 핵발전소 월성 원자력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서는 갑상선암이 우리나라 평균의 4배에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갑상선암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에 있었는데 20년 동안 98만 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 죽지 않았다고 했지만 오랫동안 추적해 보니까 훨씬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발전소는 참 문제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 안 쓸 수는 없다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안 쓰면 당장 안 쓰면 전기값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친환경 재생에너지는 너무 값이 비싸요.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태양력을 쓸 수밖에 없다. 아니요, 저기 원자력은. 그러나 장기적으로 위험한 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장기적으로는 폐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버릴 수가 없는 필요악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이 지난 25년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아직도 더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3020 계획 2030년에 재생에너지를 20% 수준으로 높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OECD 국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현재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고 7위 이산화탄소 배출은 7위입니다. 7위. 그 EU, 영국과 EU는 20, 30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 감수 노력 엄청나게 많이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석탄을 다시 쓰고 있다고 그러고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이죠. 천연가스가 안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는 극복해야 된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게 첫째 대안이고 둘째 대안은 강제력을 가진 국제 기후 협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후 협약이 많이 있었어요. 국제 협약이 1992년 유엔 기본 협약이 있었고 1997년 고도 의정서가 있었고 현대에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2015년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뭐 마음대로요. 각국 마음대로요.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거라는 거죠. 예. 뭐 미국도 그냥 탈퇴했다가 트럼프 때 탈퇴했다가 바이든 때 다시 가입하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강제가 어렵다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2021년에 작년에 11월에 영국에서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97개국이 참석했는데 이것도 역시 결과는 미흡했습니다. 예, 강제력을 가진 국제적인 합의가 나왔었으면 하는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근데 결과는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석탄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 산림 파괴를 중단하겠다.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20년 대비 30%, 2030년까지 30%를 감축하겠다. 이 정도예요. 예. 아직 그 기대는 미흡합니다. 좀 더 강력한 그런 국제 기후 협약이 필요한 상황이죠.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될 거는 새로운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이 기후 위기는 신자유주의에 뿌리박고 있다. 거기에서 근거하고 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거든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계속 성장, 성장, 또 성장. 국제화, 세계화를 통해서 분업하고 그러면서 계속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그러한 현대 세계의 그 경제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이걸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해 가지고는 도저히 기후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50 거주불능 지구라고 2020년에 나온 책이 있어요. 여기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인 의지와 경제적인 힘과 문화적인 유연성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기후 문제 해결이 된다. 정치적인 의지는 각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지탱할 수 있는 의지력이 있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의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국제협약도 준수하고 그런 의지력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힘은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제체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화적인 유연성은 현재의 기후 문제를 세계인에게 정확히 인식시키고 동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지금 서울 도서관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도 일종의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세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공기에는 민족도 나라도 국경도 없는 거죠. 공기는 세계 곳곳에 자유롭게 계속 이동하는 거니까. 현대는 세계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의식과 제도가 요구된다. 더 이상 민족주의에 국한돼서는 안 되죠. 지구, 세계 전체를 한 민족처럼, 한 가족처럼 생각해서 행동해야 되죠. 이제는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 현대 그 기후위기 배경에는 경제적 부를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자본가 중심의 자본주의와 정치 권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제 석유 재벌 같은 경우,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에 당선될 때 석유 재벌의 선거 자금을 많이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석유 재벌을 어떤 그 제재 하는 것을 반대했죠. 환경 오염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걸 반대했거든요. 현대 정치 시스템에서 이득을 보는 많은 기득권층,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층들이 이 시스템 바꾸는 걸 반대하거든요. 현재의 기후위기는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그런 신자유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를 유지하려는 비민주적인 정치를 민주적인 권력으로 교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기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제 시스템은 뭐냐면 20, 30년에 계속 2배 이상 계속 커져야만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 일변도. 20, 30년에 계속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계속 켜져요. 계속. 지구는 한정이 있는데, 지구의 자원도 한정이 있는데, 어떻게 계속 커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
또는 새로운 정치제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제도, 경제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붕괴되는 2022년 현재 상황이죠. 러시아가 미국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죠. 전쟁도 마음대로 하고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제 맞서는 라이벌로 등장했잖아요. 미국 중심에서 이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국가죠. 신자유주의가 이제 더 이상 명분을 잃었다고 저는 봐요. 이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을 잃었다. 기후 문제가 대표적인 예죠. 기후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과연 정당하겠는가? 근데 현대 많은 나라가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과 복원이 동시에 추구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도넛이라는 말을 써요. 도넛. 그러니까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 성장과 환경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권 시대에 있었죠. 그 그린 환경적인 성장을 추구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재는 오히려 탈성장을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둬야 된다. 탈성장, 디그로스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적을수록 풍요롭다는 게 이제 제이슨 히켈이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2020년에 미국에서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어요. 미국 사람들도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 우리나라에는 작년 9월에 한글 번역이 됐는데 이게 더 이상 성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저 자신도 사실은 옛날에 탈성장을 생각 안 했었는데 최근에는 탈성장으로 많이 기우고 있어요. 성장은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저 자신도. 이 녹색평론이라는데 김종철 선생이 돌아가셨지만 이분도 이제 농업으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소규모 농업으로 회귀해야 된다. 그래야 순환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했었죠. 어쨌든 지금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은 그래서 기후위기 극복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은 뭐냐? 첫째는 민주적인 사회여야 된다.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은 부유층, 그러니까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현재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 시스템은 기득권층을 위한 사회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빈곤층도 생각하는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사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소고기 같으면은 사료를 13kg를 먹어야 1kg 소고기가 찐다거든요. 소고기가 특히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죠. 돼지고기의 2배, 닭고기의 4배의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라는 게 소고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을 하는 게 우리가 쉽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식생활. 전 세계 온실가스의 약 26%가 식품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4분의 1 정도 우리가 식생활만 올바르게 해도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과정, 뭐 건설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모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약 4분의 3이 온실가스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그런 경제적 능력과 함께 기득권의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치 권력, 새로운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정치 권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대의 기후위기는 기후 부정이 부익부 빈익빈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이 기후 문제는 부유한 국가와 선진국 그리고 부유한 계층이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전 세계 소득 상위 10%가 전체 대기업이 50%의 책임이 있고 하위 50%는 전체 8% 정도밖에 책임이 없습니다. 예. 전 세계 0.1%의 부유층은 217톤의 온실가스를 매년 발생을 하지만 하위 50%는 0.69톤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죠. 313배, 0.1%와 하위 5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와 인도도 프랑스가 인도의 12배, 1인당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부유한 나라와 부유층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기후 문제는. 그러나 피해는 빈곤한 국가와 빈곤한 계층에 집중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은 이 기후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빈곤한 나라와 빈곤한 계층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발생시킨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지구 대기가 적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적정한 이산화탄소는 지구가 충분히 이거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초과하는 순간부터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185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누적된 배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미국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 초과 배출량의 40% 책임이 있다고. 유럽연합이 29%. 여기에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을 합하면 92%가 책임이 있다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 중국과 인도 포함해서 중동,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를 다 합해도 1850년 이후 역사적으로 누적된 배출량의 초과 배출량의 8%의 책임이 있다는. 최근에는 중국이 많이 배출하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통계를 내보면은 중국에 그렇게 큰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 오히려 선진국에 92%의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사실.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 가면서 석탄 안 떼고 석유 안 떼도 살 수 있게끔 빈곤한 나라에 경제적 기술적인 지원을 해줘야 돼요. 선진국. 그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각 국가 내부적으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현재 이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회도 마찬가지죠. 국회의원도 그렇고 선거로 뽑죠. 근데 이런 결국 이 대의민주주의자는 결국은 경제력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몇몇 전문 정치인들만의 민주주의에 불과하다는. 사실 그래요.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되고 하는 사람은 다 기득권층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평범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차라리 제비 뽑기 하는 게 낫다. 시민들을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정치시키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치 시스템이 비민주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원자력, 여러분들 잘 아시는 원자력, 마피아, 얘기 드렸죠? 원자력을 공부하고 원자력으로 먹고 살고 그걸로 부를 쌓는 사람들이 마피아처럼 큰 집단을 이루어서 큰 세력을 현재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 큰 세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제도를 도입하는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원자력 마피아들이. 그래서 이 원자력을 비롯한 현재 에너지 생산 시스템은 부유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2050 거주불능 지구의 저자는 이 자본주의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권력도 중앙 집권을 과연 유지해야 되냐 마느냐, 이것도 고민해야 된다.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국가 권력을 긍정하면은 현재의 중국 공산당 같은 그런 정치 경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중앙 집권의 그 국가 권력이 있어야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현재 신자유주의를 불신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주거 공산당 같은 시스템이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는 생태계를 환경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에코파시즘이 차라리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도피성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게 도피성이라는 게 문제죠.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있었던 세계 동원령, 그 정도의 세계 동원, 모든 물자와 모든 사람과 모든 인력과 기술을 이 기후 문제 해결하는데 총동원해야 된다. 정치적인 혁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2019년도에 영국,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는 기후변화 급과 비상사태를 선포한 적도 있죠. 유럽에서는 굉장히 기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툰베리 같은 그런 소녀도 나오겠죠. 국가 비상사태라는 거죠, 이 사태가.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국가 권력을 모두 부정하면서 국경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야. 국가 권력도 부정하는 거야. 지방 분권 해버리라는 거죠. 국가 권력이 있으면 오히려 개인의 자유가 침범된다. 그러니까 공산당 같은 그런 국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좀 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중이에요. 근데 현재까지 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러나 이제 여러 사람이 동의하는 거는 현재 이제 성장 지상주의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기후 문제가 발생됐다는 거.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성장 지향의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을 더 이상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 30년 내에 2배 이상 계속 성장하는 이런 경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우리 이 한정된 지구에서. 그런 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매우 시급하죠. 그래서 몇 년 내에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줄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를 약자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인권을 강조하는 그런 주장도 많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는 현재도 기후 문제로 피해를 거의 대부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이제 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본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말 일방적인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권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 정의로운 녹색 전환, 약자가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그런 녹색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그런 정치, 경제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환경은 인권 문제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런 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자연권, 생활권, 생명권, 건강권 등등 여러 가지 권리가 많죠. 이 기후 문제 때문에 다 지금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건강권 뭐 할 것도 없고 식량권도 말할 것도 없고 생명권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기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권 운동하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같이 기후 문제에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이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는 당연합니다만은 또 하나 자연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을 우리는 너무 대상으로만 봤다는 거예요. 대상. 개발의 대상.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기후 문제 접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도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기후변화와 어머니 대지의 권리에 관한 세계민중대회 어머니 대지라는 표현을 써요. 대지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대지에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 대지의 권리법이라는 걸 제정했다는 거예요. 2008년에 에콰도르도
참여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연의 권리를 명문화했다. 자연의 권리를 아예 명문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좋은 삶이라는 것은 인간과 공동체 그리고 자연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가 좋은 삶이다. 중요한 것은 부의 축적과 성장이 아닌 균형 상태, 자연과 인간의 문명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그런 상태가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을 강남 아파트, 외제 자동차로 대변되는 그런 경제적 부에서 행복을 찾고 있죠. 그러나 이제는 바꿔야 되겠다. 건강한 생존, 따뜻한 인간관계, 깨끗한 환경, 미래 세대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 이것이 행복이다라는 관점을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우리가 시점에 서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에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건강한 생존 자체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이런 기후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좀 뽑아봤는데요. 불교의 공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업. 그게 업이라는 개념 있죠. 업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을 받느냐. 개인적인 행복과 고통을 설명할 때 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을 떠나서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짓는 업, 너와 나와 세계인이 같이 짓는 업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후 문제는 나만의 책임도 아니고 너만의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거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업입니다. 공업. 현재의 기후 위기는 선진국과 부유층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술적 나눔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빈곤국가 빈곤층도 공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빈곤국 같으면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내가 지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무슨 환경을 생각하겠냐 이거죠. 일단 석유든 석탄이든 떼고 본다 이거죠. 오늘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 경제적, 기술적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주고 있어요. 사실 현실은. 말은 해요. 말은 하지만 실질적인 실천은 못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참여가 아주 미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정치적, 경제적 노력, 공업으로서 이런 노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공업을 새로 지어야 된다. 디가니까라는 건 불교 경전입니다. 불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경전.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에 대한 탐욕과 외모에 대한 자만심과 같은 사악한 그런 심리,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 또 점차 인간의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사회가 타락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불교 경전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모에 대한 자만심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인, 하얀 피부를 가진 백인이 거무튀튀한 피부 색깔을 가진 원주민을 차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모에 대한 자만심인데 음식에 대한 탐욕과 자만심을 가지면은 자연이 변한다는 거예요. 자연. 음식의 질이 저하된다. 이게 좀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탐심 이게 막 일어나면은 자연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장하암경이라는 이것도 불교 경전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사악한 법, 나쁜 마음, 나쁜 행동 이런 게 막 사회적으로 멀리 퍼지면은 자연환경이 살기 힘들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불교 경전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면은 자연도 타락한다. 안 좋아진다. 살기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이제 요 자세한 얘기는 뭐 소유라는 거는 이제 버터 같은 거고 성밀, 흑성밀은 이제 그 꿀 같은 거예요. 꿀 같은 건데 이런 아름다운 맛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 먹는 것이 점점 안 좋아지고 옷도 좋은 옷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 얘기예요. 뭐 구더기, 뱀, 벌 이런 나쁜
북충이 많아진다. 업에도 다 찾을 수가 없고 안 좋은 기와 돌, 뭐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거. 자연 환경이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 인간의 마음이 타락하면은. 또 이제 그 안구 따라니까 이런 경전이 있는데 불교 경전. 이제 여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이 무상하다. 그래서 이 세상도 언젠가는 모두 불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지는 그런 시절이 되면 태양이 7개나 뜬다. 그래서 차례대로 강, 바다, 수미산 모두 다 불타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시절에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된다. 자애. 자애. 모든 사람을 널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닦아야만 범천이라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얘기인데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신자유주의 시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죠. 예. 우리는 자애의 마음이 너무 없어요. 빈곤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 예.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늘어나기만 하죠. 예. 지구 기온이 좀 올라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자본가들은. 예. 우리들은 뭐 별 피해를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공업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집단적인 업, 공동의 업이라는 거죠. 이 기후 문제는. 이 현재 기후 문제를 설명하는 데는 불교에서는 공업이라는 개념이 좀 유용한 편입니다. 공업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업이라는 것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공업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거죠. 공업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건데 이 공업이라는 개념이 경전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불교 경전에는. 예. 예, 공업이라는 용어가 아예 경전에 나와요. 예. 보살 본생 만론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 인민들은 비법,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죠. 비인륜적인 행동을 하고 죄악을 저질러서 복이 없어져요. 선신, 아주 착한 신들이 떠나가 버리고 갖가지 재난이 막 일어난다. 그것은 모두 공업으로 말미암은 바예요. 공업.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몸과 입과 뜻으로 우리 마음과 몸으로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행동. 남을 사랑하는 자비심을 실천하는 게 공업, 선한 공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업을 안 좋게 지으면은 하늘 가뭄이 생기고 단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은 말라들하고 샘은 말라 이런 자연이 안 좋아진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또 이제 대반 열반경이라는 또 경전이 있어요. 불교에는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통과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나 혼자 착하게 살고 이것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 자연환경과 사회환경도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자연환경, 사회환경도 우리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일체 중생의 현재 4대라는 건 지수화풍, 자연을 얘기해요. 자연, 지수화풍, 땅과 물과 불과 바람. 또 시절, 그 시대죠, 시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2020년 또는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런 시대가 있죠. 토지, 어느 국토가 있죠. 한국, 또 몽고, 미국, 또 북국 이런 토지가 있죠.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이 있죠. 사람들의 문화, 그 사람들의 마음, 심리 상태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과 고통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중생들이 이 고통과 안락을 받는 것이 나 혼자 짓는 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과 토지는 이 자연환경을 의지하고 시대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현대, 뭐 대한민국 이런 시대와 사회와 문화, 인민은 사회와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회환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은, 행복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의 업으로 자연환경, 사회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연환경, 사회환경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연과 사회가 좋게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대 기후 위기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의 경제 활동의 결과죠, 사실은.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같이 지은 공업의 결과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현대의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실가스를 배출시키지 않는 새로운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만들려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공업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자연을 더럽히는 그런 소비를 하면 안 되죠. 막 버리고 막 쓰고 이런 생산과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막 발생시키는 그런 생산과 그런 소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그 연기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불교에서. 불교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므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거는 한문으로는 차유, 이것이 있으므로 고, 피유, 저것이 있다라는 거고, 차기,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서 존재한다는 거, 또 연결되어서 발생한다는 거. 인간의 고통과 행복은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원인 없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극복하고 싶다면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제 연기법, 초기 경전, 초기 불교 시대, 석가모니 시대에 말씀하셨던 연기법의 뜻이거든요. 인간의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을 제거하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연기법의 의미였어요. 근데 대승불교 시대로 가면서 인간 외부의 세상 모든 것에도 연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고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것. 둘이 아니다. 이걸 불이사상이라고 하는데 둘이 아니다. 서로 아무 관계없는 존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서로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연과 인간도 서로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연 속의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과 자연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법에서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 사상에는요, 초목, 풀과 나무도 성불할 수 있다. 돌에도 불성이 있다. 이런 사상까지도 등장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돌도 둘이 아니에요. 인간과 초목도 둘이 아니에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예요. 인간에도 불성이 있고 돌에도 불성이 있다. 이런 사상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서로 의존하는 관계니까. 사실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있을 수 없거든요. 자연 속의 인간이죠. 그런 사상을 반영해서 그런 사상의 영향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연기법이라는 게 좀 자연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연기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관점이 연기법에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근데 서양 근대 계몽 사상이 인간의 인권 굉장히 큰 기여를 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자아에 눈을 떴죠. 그리고 인간의 권리, 자연권, 천부의 인권 눈을 뜨게 했죠. 서양 근대 계몽 사상.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칸트 실천 이상 비판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은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과 동식물은 수단이란 말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죠. 사실 현대 문명은 그런 관점으로 현대 문명을 발전시켜 온 게 맞아요. 자연과 동식물은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을 이렇게 더럽힌 거죠. 예. 그래서 이 서양 근대 계몽 사상은 인권에 눈뜨게 한 큰 공헌이 있죠. 서양의 인권 굉장히 중요하죠. 예. 동양인보다 훨씬 인권의식이 강해요. 근데 반면에 현대의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사상적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연과 동식물은 수단이 아니고 그들도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법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을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관점이 우리가 중요하다. 지금 이 기후위기 시대에 또 하나는 이제 불살생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살생계라는 거는 이제 5개,
불교에서 5개를 얘기하거든. 5가지 지켜야 되는 계율. 그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걸 죽이지 말라. 두 번째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불싸움,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방어, 거짓말을 하지 말라. 불음증, 술 마시고 정신 해롱해롱 그렇게 살지 말아라. 똑바로 올바른 맑은 정신을 가져라. 이런 그래서 이거 살도 음망주 5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 이 5개 중에 첫 번째. 5개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계율입니다. 기본 계율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살생계를 우리가 죽이지 말라.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생명을 살려줘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는 소극적 차원의 불살생계를 금계, 금한다, 금지시킨다는 거죠. 죽이지 말라. 금지한다는 거죠. 여기서 생명을 살린다는 적극적 차원의 불살생, 권계, 권유한다 이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적극적 차원으로 그런 실천이 필요하다. 현대 기후위기 시대에는 기후위기는 모든 생명이 6번째 대멸종으로 가는 시대. 우리는 생명을 살려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불살생계를 실천해야 된다라는 그런 자비심 실천이죠. 불살생. 자비심 실천의 제일 첫번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게 자비심의 첫째죠.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현재 6번째 대멸종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에 대한 재앙이죠. 불살생의 차원에서 환경을 살리는 실천을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몰리게 하는 모든 생산과 소비 활동. 당장 죽이는 것 같지 않지만 이 상태에서 계속 뿜어내는 그런 생산과 소비. 결국 모두 다 죽게 하는 그런 활동이거든요. 모두 다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활동이죠. 이것도 다 불살생계를 어기는 활동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제 참고적으로 불교의 채식, 위주 식생활 전통이 있죠. 현대 기후위기 시대에 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그 삼정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3가지 깨끗한 고기라는 거에 있어요. 출가자가 먹어도 되는 고기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출가자들은 고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먹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건 뭐냐면 그 짐승이 내가 죽는 것을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 또는 그 짐승이 죽는 비명소리를 내가 듣지 않았다. 또는 나 때문에 죽였다고 의심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어 고기를 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이 짐승을 잡은 것 같아. 그런 의심이 들어. 그런 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신자가 제가 신자가 있는데 스님한테 공양을 해요. 공양을 하는데 스님한테 공양을 하려고 닭을 잡았어. 그러면은 그런 건 먹으면 안 된다. 나 때문에 죽였으니까. 그럼 어떤 걸 먹어야 되느냐? 이 신자가 사회생활하는 신자가 자기가 먹으려고 고기를 어디서 구했어. 자기 요리를 했어. 요리를 하고 먹으려고 그래요.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오니까 그분한테 조금 나눠드려. 그런 거는 나 때문에 죽인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을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본인이 먹으려다가 나눠주는 좋은 마음이죠. 스님을 존중하는 좋은 마음으로 나눠주는 건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삼정육이라는 건. 그래서 삼정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명에 대한 자비심의 실천이죠. 이것.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완전 채식을 얘기하지는 않는데 채식 지향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몽고 같은 나라는 고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런 나라는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불교는 완전 채식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채식 지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식의 전통, 이거는 현대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살릴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육식을 멀리하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생활, 이것도 오질가스 발생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물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 경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한 끼, 일주일에 한 끼라도 조금이라도 고기를 덜 먹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예, 특히 소고기. 예, 그런 거 안 좋다는 거예요. 환경에. 또 이제 정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법이라는 거는 불교의 이제 정치 이념인데요. 왜냐하면 현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자본주의를 과연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화두가 돼 있어요. 신자유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계속 성장 위주의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울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는 이미 실패한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사회주의, 계획경제, 폭력혁명.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럼. 사회주의로 돌아가자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국은 제3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자본주의, 현재 자본주의 경제도 안 되고 사회주의 경제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온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교의 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법. 그거를 제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정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불교의 정치 이념. 그래서 이제 이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라는 얘기를 해요. 전륜성왕은 불교의 이상적인 군주인데 이 신라 시대에도 진흥왕 같은 경우는 전륜성왕이 되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정치를 했죠. 우리나라도 이런 분이 꽤 많아요. 전륜성왕의 개념을 알고서 그걸 실천하려는 그런 불교가 나라의 국교처럼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시대에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그 통치의 근본이 정법이에요. 정법. 바른 법이란 얘기입니다. 바른 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불교 경전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경전을 좀 갖다 뽑아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륜성왕 수행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제 부왕, 아버지죠. 아버지가 아들, 태자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나이가 늙어서 이제 그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순간에 아들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에 의해서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을. 그래서 법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법으로서 우두머리, 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법을 따라서 정치를 하고 또 법을 항상 보호하고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법으로서 궁녀 또는 왕자 대신 뭐 벗이나 친구나 관리 백성 사문 바라문 밑으로는 금수 동물들까지 다 바른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법으로 다스리고 바른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이상적인 정치의 근본 이념은 정법이거든요. 정법, 바른 법. 그래서 바른 법이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좀 더 보면은 너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왕이 태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왕국에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이 수행자예요, 수행자. 종교 수행자. 바라문이라는 거는 불교 수행자는 아니지만 인도의 이제 그 존경받는 수행자. 불교를 믿든 안 믿든 불교 가르침을 믿든 안 믿든 올바르게 수행하는 그런 종교 수행자. 에게 이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배워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야 되냐면은 수행이 맑고 참돼. 그러니까 수행을 아주 잘해. 행동을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계율도 안 어기고 부지런히 열심히 수행도 하고 인욕 잘 참을 줄도 아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잘 가르치고 이끌어줄 수 있고 또 홀로 고요히 수행도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이렇게 수행을 열심히 하고 그런 수행자들을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 수행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이것도 배워야 되고, 개인의 수행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어떤 것을 친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수행자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그거를 잘
물어본 다음에 마음으로 깊이 관찰해서 마땅히 행할 것은 행하고 버릴 것은 버려. 그래서 들었다고 해서 100% 그냥 고지고대로 기계처럼 행동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용을 잘 들어서 현실에 맞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그중에 골라서 선택해서 실천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수행자한테 배워야 된다. 종교 수행자. 불교든 아니든. 훌륭한 종교인한테 배우라 이거예요. 배워. 통치하는 사람은 배워야 된다. 훌륭한 수행자한테 그런 얘기. 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나라에 외로운 이와 노인이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고 구제하고 가난하고 공고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거절하지 마라. 빈궁한 자를 반드시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정법에는 반드시 빈궁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 예법이 있거든 너는 그것을 고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전륜사항이 수행해야 할 것보다는 마땅히 받들어야 하라. 이런 얘기인데 정법이라는 게 뭐냐? 수행자한테 배워라. 불교든 아니든 올바른 종교인, 수행자한테 배워라. 그다음에 그거를 정치에 응용을 해라. 그다음에 또 뭐예요? 빈궁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들을 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경전에 이 경전에 보면은 빈궁한 사람을 만일 구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럼 왕은 그 사람을 나중에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도와줘요. 불쌍하니까. 워낙 가난해서 도둑질 했으니까. 내 창고에 있는 재물을 그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빈궁에서 벗어나도록. 근데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요.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도둑질을 하면 왕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이걸 배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또 도둑질을 또 해요. 그래서 왕은 또 그때 그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니까 왕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처벌을 하려고 해요. 이제 이 사람은 뭐냐면, 이 왕은 뭐냐면은 아버지한테 정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왜 배우지 못했느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왕위에 물러나고 왕위를 물려줬는데 이 태자 아들이 아버지한테 정법을 배우기도 전에 돌아가 버셨어요. 그래서 이 왕 아들은 이 정법이 뭔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수행자한테 가서 정법을 배워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학자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신하와 학자들한테 물었어요. 아버지는 옛날에 어떻게 통치했는가 물었어요. 물어보고서 그걸 거기서 배워서 통치했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빈곤한 사람이 늘어나고 나라에. 근데 이 사람은 빈곤한 사람을 구제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못 배웠어요. 빈곤한 사람들을 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곤한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둑질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형을 하고 죽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을. 도둑질한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도둑질하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어요. 군사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군사가 오면은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맞서 싸우다 보니까 무기를 만들어요. 무기를 만드니까 또 서로 죽이고 싸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점점 악한 마음과 악한 행실이 점점 나라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출발점은 뭐냐면 가난, 빈궁. 빈궁에서부터 도둑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것. 점점 늘어나가지고 나중에 나라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정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수행자한테 배워야 된다. 수행자는 뭐요? 자비심. 학자와 종교인의 차이는 뭐겠어요? 수행자 자비심인 거죠. 학자는 아는 건 많아요. 아는 거는 많지만 자기 행동을 수행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수행을 제대로 하면서 자비심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학자와 수행자는 누구한테 배우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륜서왕의 통치의 핵심은 뭐냐? 자비심입니다. 자비심. 가난한 사람, 금수, 짐승들한테까지 자비심. 그들이 빈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살피려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엊그저께 미국에 몇 년 전에 보니까 그렇게 노숙자가 늘어났대요. 미국에. 한인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을 근처에도 그렇게 노숙자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한인들이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노숙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빈곤한 사람을 구제하는데 그게 적극적이지 않죠.
일부 몇몇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기부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건 일부일 뿐이에요. 전체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사회, 부익부 빈익빈을 방치하는 사회. 이거는 자비심이 없는 상태죠, 사실. 예, 자비심이 없는 그런 사회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비심이 이 정법 통치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수행하는 마음, 내 행동, 모든 언행을 갖다가 수행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려는 마음. 수행자한테 배우는 거예요. 종견이한테 배우고, 배워서 내 행동을 올바르게 하려는 그런 마음 자세, 수행하는 마음 자세. 그 다음에 실천하, 자비심이 실천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전륜성왕의 정법이 정법 수행을 통치하는데 이 법이라는 거는 자연에 구비된 입법 또는 법칙과 가르침, 이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가르침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연에 구비된 법칙과 가르침. 법이 담마, 불교는 담마라고 해요. 담마, 법.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가르침 뜻이 있는데, 그래서 불교에서의 법은 자연법적인 성격이 강해요. 자연에 적용되는 게 인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재행무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 자연도 무상하지만 인간도 무상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적용되는 게 인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그래요. 불교의 법은. 근데 이 법에 대해서 Political Theory of Ancient India, 고대 인도의 정치 이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스펠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 법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했냐면 덕을 베푼다는 거죠. 올바른 덕. 자비로운 행동이겠죠. 바른 행동, 자연의 법칙, 올바르고 타당한 것과 일치하는 것, 보편적인 진리, 관습 또는 전통,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전통, 관습, 정의, 올바른 것, 영원한 것, 불변한 것, 이 모든 것들의 변형, 법 또는 로우, 법. 이렇게 이제 법을 갖다가 단말로 그렇게 정의했거든요. 근데 스펠만이라는 사람의 정의를 보면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올바르고 타당한 행동이나 법칙, 진리, 관습, 규약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언제나 올바르고 타당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정법을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올바르고 타당한 정치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언제나 올바르고 타당한 정치. 나라의 국민들이 있어요. 반은 옳다고 그러는데 반은 그러다고 그래요. 그거는 언제나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국민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정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정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올바르고 타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법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륜성왕의 정법, 전륜성왕의 수행경에 나오는 불교 경전인데 여기 한 정법이라는 것은 뭐냐? 빈궁한 자와 금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또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 자비심 실천. 이런 게 바로 앞으로 미래 세대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좀 정치와 경제가 되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자유주의는 너무 무자비해요.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아. 이거는 극복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 관점에서부터 기후위기도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뿜어내도 나한테 피해가 당장 피해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뿜어내도 나한테 당장 피해가 없어. 그냥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연과 나를 한 몸처럼 봐야 되는 거죠. 자연 속에 사는 동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동물이 죽는 걸 정말 내 자식이 죽는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자애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그래서 자애의 마음을 우리가 그런 정치, 그런 경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교적인 가르침에서 기반을 해봤을 때 이 지금 시대는 정말 종교를 떠나서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해서 모두 다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지금 뭐 자기 종교, 내 종교, 네 종교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좀 시급합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한주섭 선생님이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많이 질문해 주셨어요. 공업 이런 거, 공업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 제가 중간 중간에 이제 대답을 조금씩 해드렸는데
다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모두 다 협력해야 된다. 마음을 모아서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수정 선생님, 뭐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추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뭐 전미화 선생님 잘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늘은. 김선 선생님은 어떠세요? 모니터 켜놓으셨으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선생님? 아, 예, 예, 한 선생님. 예. 진짜, 정말, 너무 시간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진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하면서 결국 경제 개발 하는 사람 뽑아줬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히 어느 당을 진보든 보수든 그걸 뭐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국론이 너무 분열되어 가지고 저는 안 좋다고 봐요. 모든 국민이 이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너무 갈라지는 건 안 좋다. 그리고 한 선생님, 한 선생님이 역시 학구적이세요. 공업이라는 개념과 정법이라는 개념, 예,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불교에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연기법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정말 기존의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너무 자연을 대상화하는 그런 거 이제 바꿔야 돼요. 자연도 내 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연에 있는 동물들도 정말 내 몸처럼 생각해야 돼요. 걔네들이 죽거나 말거나 무신경한 거. 결국은 인간이 죽을 차례가 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상황이죠. 지금 앞으로 좀 뭐 여러분들이 좀 우리 다 같이 관심 가지고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무겁죠 주제가. 말씀드리기도 무겁죠. 저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기 싫은데 사실 현실이 너무 무거워요. 사실 툰베리가 그 유엔에 이런데 회의한테 가가지고요 말의 잔치를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툰베리 소녀죠. 지금 20살쯤 됐을까. 말의 잔치에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행동을 아무것도 안 해요. 정치인들이 말만 근사하게 한다 이거죠. 참 그 툰베리는 진짜 아주 용기가 있고 좀 대단한 소녀예요. 이제 20살 됐으니까 성이 다 됐겠네. 성이 여성입니다. 지금 훌륭한 여성이에요. 불의사당과 자비심에 대해서는 예전에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오늘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의사상. 뭐 제가 대충 말씀드렸어요. 물론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저는 뭐 쉽게 말씀드렸는데 불의사상, 둘이 아니다는 거 그런 관점. 서양이 정말 저는 서양을 진짜 좋아하는 게 인권의 개념. 중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마약거리 했다. 그러면 잡아서 그걸 며칠 내로 죽여버려요. 참 이런 일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인권 개념이 없어요. 중국은 사실. 좀 그런 거 저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동양은 집단에 대한 인식을 잘해요. 사회 전체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강하거든요. 근데 인권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요. 인권. 인권의식이 약하죠. 그래서 저는 서양에서는 인권의식이 강해요. 근데 전체 사회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한 편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동양의 장점과 서양의 장점이 합쳐졌으면 좋겠어요. 인권도 좀 생각하면서 사회 전체에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좀 됐으면 좀 그런 제 개인적인 희망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개인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사회도 건강하게 우리가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서 결합의 변화를 만들어가면 언젠가는 공업의 변화를 만들어서 지구 위기를 좀 더 천천히 오게 할 수 있겠죠. 예,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저는 이제 정치, 투표를 앞으로 잘해야 된다 저는 그래요 봅니다. 저게 서울도서관에서 제가 미운점 밝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당을 떠나서
이제 이 환경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죠. 예. 환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경제 개발에만 우리는 좀 관심 갖는 것 같아요. 내 지역 개발해 준다는 그런 정치인에만 관심 갖는 것 같은데 이제는 환경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없거든요. 선각자 혹은 툰베리 같은 지도자 한국에도 있으면 전 진짜 그래요. 이제 앞으로 툰베리가 세계적인 저는 환경 지도자가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툰베리가 스웨덴의 툰베리가 아니고 세계의 툰베리가 될 거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새는 뭐 인터넷 시대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툰베리. 예, 소식도 매일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툰베리가 정말 세계의 지도자가 되기를 예,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미래는 모르죠. 좀 그런 사람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 소박한 희망입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전미화 선생님, 불교가 어떻게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궁금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어요. 저는 하여간 가장 기본은 자비심, 생명에 대한 자비심, 생명을 살리는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실천해야 된다. 하나하나 현실에서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오영주 선생님 괜찮으셨어요? 말씀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주 선생님도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 서고, 서가가 이렇게 보이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주제 넘은 말씀드렸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또 있네요. 제가 많이 배워야 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예, 유익했다고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예. 저기, 안세현 선생님 어떠세요? 혹시 뭐 제가 오늘 어, 따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은 강의는 종료하는 걸까요, 선생님? 예, 예. 제가 좀 네. 하나만 좀 부족하다만 오늘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니터 예. 켜진 분들 더욱더 감사합니다. 3주 제가 이렇게 동안 표정을 보니까 열정적으로, 네. 소통이 돼. 표정을 보니까 소통이 돼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3주 동안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장성우 강사님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도 박수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